자,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해 항상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근데 진짜 올 한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혼란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들도 많았고 경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평가도 많았고 그래서 주식 시장도 더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증시 또 경제가 펼쳐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준비해봤죠. 네, 연말 특집으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내년 한 해 과연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환율, 산업, 증시 전망은 어떤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연말 특집을 맞아서 소중한 두 분이 네, 걸음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과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자, 오늘 또 바쁘신데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의 고견을 또 좋은 인사이트를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이제 새해에는 우리나라 정말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프긴 한데 김영익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를 볼 때 구조적인 거하고 네. 사이클적인 요인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거든요. 근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노동, 자본, 생산성 이게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데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이클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 올해는 좀 회복됐었어요. 수출이 됐거든요. 소비는 안 됐지만은 수출이 되면서 2% 넘게 성장했습니다만 문제는 10월, 11월 들어오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한 20%, 자동차 수출이 11%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둔화되거나 줄어들다 보니까 수출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전망 기관들이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 후반, 2024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사이클상으로도 우리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제 둔화 정도가 아주 깊을 것인가 아니면 얕은 둔화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사실 이 수출이 굉장히 큰 경제의 버팀목이었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는 잘 가다가 그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차 이쪽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약간 이제 정체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한국 경제 침체라는 표현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동해서 쓰시는데 그건 아니고 성장률 둔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 대전망을 해드리지만 투자도 활성화돼야지 경제도 도는 거잖아요. 피가 그렇죠. 돌듯이 이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계부채도 늘고 있고 집값 상승, 뭐 양극화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요인 때문에 과감한 정책 변화를 또 이끌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또 사실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침체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보다 좀 낮은 성장을 했을 때 일부에서는 그걸 경기 침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2% 안팎인데 내년에 대부분의 특히 애국계들이 평균 1.8%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죠. 우선 가계 소비는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이익에 접어들면서 뭐 경제적 불확실성 그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지난 거 6월 말 현재 보니까 928조의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 GDP 대비 92%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부채도 GDP 대비 121% 물론 1분기 기준입니다. 지난 가계 기업부채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정부 부채는 4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마저 지금 돈을 덜 쓰면은 예상한 것보다 경제 성장을 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 생각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부가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을 좀 팍팍 써야지 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저는 추경 예산 편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정부가 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 소장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2025년 경기 또 경제 상황은 내후 외환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글자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치적인 불안, 또 바깥으로는 경제적 불안 요인.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이제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죠. 트럼프 노믹스로 인해서 이제 이 관세라는 거 보복적 성격이 아니라 보복 관세죠. 관세 장벽을 모든 국가에게 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장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 2%대였던 성장률이 2025년도는 1%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상반기는 하반기보다 더 낮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은 뭐 민간의 경우에도 이 유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불안감을 적어도 정부가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결국은 빨리 이 정치적인 불안 요인 또 경제적인 불안 요인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완하는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결국 또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충돌 상황에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과 이 두 국가 사이에서의 우리의 외교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그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율은 또 상승될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 구조적인 프레임이 설정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환율 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환율은 굉장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줄 것 같아요. 변동이 많고 이슈가 많은 상황이니까. 자,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강달러 현상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뭐 1,400원대 위로 올라갔고 막 1,500원대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환율 상승세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달러 현상은 트럼프 시대에 그냥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로. 근데 이게 환율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다 보면 실제 이제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증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해서 또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자금도 이탈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별로 유리한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원화의 가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 자체가 좀 이 평가 절하되지 않도록 그런 일단은 이 불안 요인들을 좀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화 디스카운트가 있냐면은 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재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혁신.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팝을 통해서 K 콘텐츠를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부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져야 어쨌든 환율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김혜익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강달러 기조로 막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뭐 선거 때나 공약 같은 거 보면 각 공약 때 이야기했던 거 보면 근데 또 트럼프는 난 약달러 지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거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달러 이야기할 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주로 그 선진국 통화 5개국, 6개국인가요? 거기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무렵에 달러 인덱스가 113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00에서 110 사이 계속 2년 정도 그 박스권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 110을 돌파해 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인가, 그냥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게 앞으로 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2025년에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됩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올라가면서 아마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 같고요. 특히 저 미국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에 한 4, 5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뭐 4.2%, 3.4%까지 떨어져 4.2%까지 올라서 너무 그 느리게 안만하게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 아마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달러 인덱스 하락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대내 부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사실 저나 이코노미스트들 환율 전망 다 틀렸죠. 예, 계속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엔, 뭐 원, 이한 강세로 그렇게 전망했거든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런데 왜 틀렸던가?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 변수의 정치적 사건이에요. 예, 정치가 환율에 좀 많이 반영된다. 이런 측면인데요. 경제만 보면은 분명히 달러의 약세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예, 특히 우리 원화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한 거는 우리가 정치적 불안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하고 경제를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연말에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환율의 급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르면 자본 비율이 0.02%포인트 하락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확 오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깨알 상식으로 왜 그런지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예, 금리를 인상하면은 또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은행 대출 부실 여신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 환율이 오르니까 올해 저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주들 뭐 상반기까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 급락하죠. 환율이 오르면 또 물가 불안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나라 환율 동가치나 우리 코스피, 뭐 제가 보는 경제 지표에서는 둘 다 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 저평가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두고 볼 것인가.
조만간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하워드 막스라고 우리 저 한 신문하고 일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죠. 거죠. 네.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저 외국계들 특히 저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내년 성장률 낮추고 우리 저 주식에 대해서 바이에서 중립으로 낮춰놨더라고요. 저는 골드만삭스 계속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이에요. 그동안 정말 우리 경제 낙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골드만삭스까지 그런 자료를 내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반둠인데, 네, 반둠인데,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기술력이었거든요. 어떻게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응집된 뭐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가장 생산적인 요인을 빨리빨리 문화화 결집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였죠. 1987년 이후에. 그래서 심지어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통일만 되면 세계 2위의 국가로 도약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까지도 내놓기도 했어요. 한때 우리 정부의 광고가 그 문구를 따라서 활용을 할 정도였는데 저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 이제 새해를 전망하면서 한 해를 또 전망하면서 한 해를 분석하고 또 전망하면서 이 불안 요인이 뭐 아주 내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이제 인식되고 추진되는 시점이 대체로 이제 3, 4월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이제 트럼프 임기 두세 달 뒤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우려하는 것은 뭐 트럼프 집권이 바로 들어가도 그게 한꺼번에 쏟아질 수는 없어요. 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이 뭐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워렌 버핏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결국 저평가예요. 그 한국 주식 가격이 싸다라는 교수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그냥 기업만 하나 놓고 이게 만약에 S&P 500에 가 있었다. 나스닥에 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불안 요인들이 제거되는 것이 3, 4월이라면 좀 보시는 거죠.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섹터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다면 대략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 분석입니다. 3, 4월에 결정이 된다면 2월 달부터는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상투를 잡는다, 뭐 밑동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탁 끊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어느 선에서는 붙들고 있다가 사야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샀던 지점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찾은 그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봐도 못할 일이에요. 네. 해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들을 이런 영향을 덜 받을 업종, 어떤 걸로 보고 투자를 좀 해봐야 될지 배종찬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장타로 봐야 된다. 이거를 단기적인 투자 기준을 가져가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불투명했던 거, 불확실했던 거, 또 불안정했던 것이 거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고 2년 후에, 4년 후에, 6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 통장을 살찌울 수 있는 주식이 뭐냐? 이미 살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 중에서는 자율주행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금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20%의 법칙
또는 10%의 법칙.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길이다. 항상 저는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그 자산은 많으면 정말 아주 많으면 최대치가 30%. 그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새해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국제학을 누가 사주냐, 누가 지키냐. 예, 저는 내년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뭐 지난 1년 반 동안은 정말 그 채권 투자 좀 많이 하십시오. 채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은 채권 생각난다. 그동안 채권 투자하신 분들, 특히 만기가 긴 채권 투자하신 분들 수익 엄청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금리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채권에서 시세 차익 누리기는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채권 투자를 많이 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요. 저평가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예, 신흥시장,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025년 우리 경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경제 전망치를 전부 보면요. 2024년보다 2025년에 소비가 좀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 한국은행도 2024년 1.2%, 2022년 1.8%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전부 그 수치는 비슷해요. 예, 그래서 내수가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예, 그리고 반도체, 뭐 수출, 뭐 그렇게 급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부 종목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보면 이제 저평가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2025년 새해 전망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내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겠구나라는 게 정말 실감이 듭니다. 예. 네. 2025 증시 대전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꼭 나와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4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